자, 이번에는 서양의 중세 시대 때 길드 부분을 이제 할게요. 자, 길드는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상인 길드하고 숭어 길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시작된 것은 이제 상인 조합에서 상인 길드죠. 그래서 기원은 이제 11세기 정도 이게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인 조합의 이제 초창기 목적은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상품의 수송 도중 난파당하거나 도적을 만나 상품을 상실했을 때 이를 지원하고 회원이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고 가부와 자식들의 양육을 도우며 회원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경영하는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상호 조직, 상호 부조를 하는 그런 조직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도시 내 상업권을 독점하고요. 그 다음에 영주하고 교섭을 하죠. 뭐 시장세나 납부라든지 자치권 확보 등등을 통해서 주도를 하게 되고 중세 도시의 자유와 자치권 획득에 있어 앞장섰던 것이 상인조합이고요. 따라서 도시행정에 있어서 발언권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 도시행정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그 시참사였어요. 시참사에. 예, 시참사였는데 이 시참사에서 주로 이제 거의 사람들은 상인 그 길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도시귀족으로 발전되고 그러는데, 자, 후에는 도시귀족으로서 실제적으로 도시 행정권을 독점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상인 길드 뒤에 좀 이따 나타난 게 수공업 길드예요. 이 수공업 길드는 원래 상인 길드에 속했다가 독립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자, 이 수공업 조합들은 동일 업종마다 이 조직이 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가구를 만든 그 업자들은 가구기 이렇게 만드는 업자로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옷을 만드는 사람들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칼이나 창 같은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또 야금업자든 야금업자도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동일 업자로 조직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동업조합이라고 한다. 자, 그 목적은 쭉 나와있죠. 그래서 동일업자에 종사하는 수고업자를 다른 도시의 수고업자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동업자의 경쟁을 배제하는 데 있다. 따라서 동일업자의 생산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요. 동시에 생산과 판매를 엄격히 통제를 하죠. 그래서 노동시간이나 품질, 제조 방법, 가격 등을 통제하고 회원 간의 모든 경쟁을 금지한다. 예.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일정 범위 내 주변 농지의 동일 생산을 금지하도록 했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쭈프트 강제라고 해요. 아마 이게 쭈프트란 말이 이제 독일어 같은데 이거 좀 외워두시고요. 명칭. 그래서 오늘날 이제 독점 생산을 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은 독과점이라 해서 규제를 하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수공업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른 집단과 배타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지켜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자, 그러므로 수공업자의 성격이 나온대요. 자유경쟁의 완전한 배제, 그 다음에 철저한 보호주의와 통제, 그리고 균등화, 이런 것도 있고요.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근대적 성격보다는 중세적 성격이 상당히 강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근대 자본주의 나가는데 이런 이제 길드 체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이런 측면에서 자유로운 상해를 방해했으며 자본주의 추진을 지연시켰다라는 평가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당대에서는 공업 생산률이 미약하고 낮은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라는 거죠. 예. 참고로 이제 길드 체제는 나중에 이제 붕괴되죠. 붕괴되는 과정을 보면요. 나중에 이제 산업혁명이나 가격혁명이 등장을 해요. 제2상의 발견 이외에. 자, 그래갖고 이제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그런 것들 유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 근데 종전의 이 길드 체제에서는 이 수요를 충족을 못해요. 충족을 못해. 자, 왜 충족을 못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면 길드는 쇼프트 강제처럼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규제를 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로 어디를 이용했냐면 그 당시 농촌 수공업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 농촌 수공업은 그 당시 장인들에게 쫓겨났던 직인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직인들이 기술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 농촌 수공업에서 이제 물건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도시의 길드 체제가 붕괴돼. 왜? 독점력이 상실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기 시간 프랑스 대혁명 때, 아이고, 이렇게 잘 안 쓰시네요. 예. 국민공예 때 있죠. 국민공예 때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길드 체제가 이제 뭐냐면 폐지됐다 하는데 이건 이미 그 상업혁명이나 가격혁명이 이 당시에 폐지됐던 것이 완전히 이제 약화된 것이 국민공예 때 학인사살때 딱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깔끔하게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길드 체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지금 유럽에 길드에 어떤 영향이 전혀 없냐? 그건 아니죠. 지금 유럽에 가보시면 그 노동조합을 결성할 때 우리는 사업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 LG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유럽에서는 전자업종 그 노동자, 뭐 금속업종 노동자, 자동차 노동자, 그래서 그 조선 노조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구성돼 있어. 이런 것은 예전에 길드에서 동종업종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합을 구성하는 그 방식이 큰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개별 사업자 단위로 이렇게 노조를 조직하는 것보다는 여러 그 직종끼리 사업자별로 이렇게 직종별로 이렇게 조직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 발언력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길드 부분은 끝났고요. 자, 중세 왕정의 이제 봉건 왕조 발전 부분은 예전에 제가 이제 앞 시간 했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서양 중세 문화를 볼게요. 자, 오늘 요번에 이제 아퀴나스 부분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서양 중세 문화 성격 부분을 볼게요. 자, 중세 교회를 매개로 노마드 요소와 게르만족 요소가 통합이 됐다. 그래서 중세 교회는 봉건사에 밀접하게 밀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과 그다음 봉건적 세계관이 동시에 지니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신과 신학을 중심으로 이제 했죠. 특히 철학 같은 것은 신학에 종속이 됐죠. 예. 그리고 봉건적 기종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보편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때 보편적인 것은 기독교죠. 예. 그래서 이 기독교는 카톨릭이 주관을 하죠. 자, 그 다음 중세 문화는 11세기 이후에 개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상공업과 도시의 발달로 12, 13세기 때 만발했는데, 이때 이제 일단 경제력이 있었고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십자군 전쟁 이후에. 그래서 12세기 때 보통 12세기 르네상스라는 이런 그 별칭이 있을 만큼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세 중후기 때 어떻게 학문의 부활이 일어나고 대학이 이제 확산됐는가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학문의 부활을 보면 12세기 때 이슬람 세계에서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저자들이 아랍 학자들의 주석과 더불어 그 유럽에 소개되기 시작해. 그래서 중세인들의 의식 변화와 사상의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한데요. 자,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이 토레도라는 도시죠. 토레도. 그래갖고 한동안 이베리아 반도가 2, 3세기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2, 3세기의 그 이베리아 반도의 그 학문적 중심지가 토레도야. 토렌도. 토렌도에서 상당히 이제 이슬람의 여러 가지 문화가 또는 기술이 그 유럽으로 전파됐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죠. 이 원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와 관련된 거, 그리스 철학. 유럽하고 관련돼 있죠. 근데 중동에서 왜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연구됐냐? 그 당시 중동도 이제
뭘 믿고 있었죠?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고, 이 알라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거 철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것이냐를 가지고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연구해서 입증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론, 그 개념 실제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론 또는 온건 실제론,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해서 알라를 증명할 것이냐. 그래갖고 그 나름대로 보편 논쟁이 일어났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편 논쟁하면 유럽에서 처음 일어났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슬람 세계에서 처음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보편 논쟁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나 주석, 각 철학자의 해석이나 주석들이 이제 뭐냐면 달기 시작하고 연구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가지고 어디에 영향을 준 거야? 유럽에 영향을 준 거죠. 예. 자, 그래서 유럽에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교부 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중에 뒤에 얘기했지만 이 교부 철학은 플라톤을 바탕으로 개념 실제론을 바탕으로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플라톤 철학과 어떻게 결부시키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논쟁점이 됐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한번 일어났던 그 보편 논쟁이 다시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이걸 이제 뭐냐면 정리했던 사람이 이성과 신학 이렇게 조화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성 아퀴나스죠. 그래서 성 아퀴나스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 거야? 예, 철학은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토렌토하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또 그 문화가 발달하려면 경제력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11세기, 12세기 때 이후부터 이제 유럽의 상고금이다 도시가 발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세 문화의 어떤 발달에 강력한 자극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보면 이제 11세기, 12세기 거쳐갖고 수도원을 담당했던 교육이 주교 성당 부속 학교로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주교 도시가 학문적 교육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학이 돼. 그래서 유럽의 이제 보통 학문의 중심지, 교육의 중심지를 보면 초기 때 카롤링고 르네상스 때까지는 어디였냐면 수도원이었죠. 그래서 수도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밤에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이제 필사를 해가지고 예전에 유럽의 그리스 고전 문화들 번역을 했어요. 예, 라틴어로.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또 누가 담당을 하게 되냐면 11, 12세기 들어가면 이제 도시가 발달되니까 도시 안에 주교 성당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거기에 부속학교 스콜라가 있어. 그래서 그 스콜라에서 이제 그 역할을 담당을 해요. 스콜라에서. 그러다가 13세기 때 대학이라는 것들이 등장하죠. 네. 그래서 이걸 우니베르시타스라고 해요. 원래 대학이라는 것은 길드의 한 조직이에요. 지식인들 조직, 길드죠. 그래서 대학 구조 안에 길드 체제도 이제 운영했는데 하여튼 이런 대학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세 대학 부분을 볼게요. 중세 대학도 예전에 기출에 몇 번 언급돼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좀 보면 자, 대학 기원은 12세기 후반, 13세기 초에 교육을 위한 길드, 우니베르시타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탈리아는 학생 길드고, 그 다음에 북유럽 길드는 교사 길드죠. 교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 길드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볼로뇨 대학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로마법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 일레니우스의 로마법 강의가 되게 유명했죠. 그리고 로마법 강의 외에도 글라티아누스의 교회법 강의가 있어요. 예, 그걸 기반으로 형성이 됐다. 그래서 볼로뇨 대학은 학생 길드 중심으로 조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북유럽은 교사 길드 중심인데, 대표적인 이제 그 대학이 프랑스의 파리 대학이에요. 여기 파리 대학은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뭘로 유명하냐면, 예전에 아퀴나스 있죠? 성 아퀴나스가 나온 출신 대학이야. 그래서 이 파리 대학은 본유 대학이 법학으로 유명한 반면에, 그 파리 대학은 신학으로 유명해요. 신학. 교사 길드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노트르담 성당학교에 명성을 끌었던 모인 학생들이 교사들이 12세기 때 길드 형성으로 성립됐다. 그 외에도 이제 옥스퍼드 대학이 있어요. 야, 대학의 자치권을 좀 보면요. 자, 대학의 자치권을 보면 교사, 학생 등등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장이 교사 학생,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여러 행정 직원들 그 사법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교사 자격증 수여권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의 자치권을 얻은 후 주교의 간섭이나 병역의 의무, 국왕의 사법권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이제 파악할 것이 뭐냐면, 대학의 이제 그 위치,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관련된 부분을 좀 파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자, 심화 규제를 좀 보면요. 자, 그럼 심화 규제를 이제 볼게요. 심화 규제 몇 페이지 보시면 249페이지 좀 볼게요. 자, 예전에 그 기출문제 중에 각 대학의 위치를 이제 물어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각 대학의 유명한, 전공 부분은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일단 보면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파리죠, 파리. 파리 위치. 그래서 파리는 뭘로 유명하냐면 신학으로 유명해. 그래서 교수 중심의 대학이고, 여기에서 예전에 나왔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출신지가 파리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볼게. 아이고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볼로뇨 대학이 있어요. 볼로뇨 대학, 이탈리아. 자, 볼로뇨 대학 위치 파악을 해두시고, 볼로뇨는 법학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학생 중심의 대학이죠. 그 외에도 이제 여기 보면 옥스퍼드 대학이 있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이 이제 그 있고, 이 옥스퍼드 대학은 신학으로 유명해요. 신학으로. 그리고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명한 사람이 또 나왔는데,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캠브리지 대학이라든지 프라하 대학이라든지 나폴리 대학이라든지 등등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리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 이제 언급했던 우니베르시타스라는 것은 대학 길드고요. 이 칼리지는 왜 나왔냐면, 원래는 이제 대학은 지금처럼 특정한 건물이 있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강의실에서 들어가서 공부하는 형태가 아니라, 뭐 교회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그런 건물들 빌려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형태였어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 뭐 지금 대학은 기숙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기숙사도 없었고 민가에서 자거나 자취방을 이제 얻어가지고 자거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 독지가가 자기 돈을 이제 기부를 해서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이제 만들었어요. 기숙사를. 그래서 기숙사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교회나 시청이나 공공기관을 빌려가지고 대학 강의실을 이제 대학 강의를 했는데, 이게 옮겨 다니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는 편에 강의실을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숙식하면서 강의실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자, 이게 뭐냐면 단과대학의 기초인 칼리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 단과대학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서양사 강좌에 있는 내용이요. 그리고 서양사 강좌 부분은 제가 이제 지금 별도로 서양사 강좌 강의를 또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강독을. 그래갖고 거기에서 별도 이제 서양사 강독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5강 때부터, 그리고 여기 4강 요 강의 파일부터는 강좌 없이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번 주에 실시한 서양사 강좌 강독 관련된 내용들 이제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와 관련된 강좌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특징은 이제 아까 얘기를 했죠. 예, 대학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 아까 이제 하지 못했던 게 학제인데요. 학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뭘 보냐면 자유 7교과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교양 과목이죠. 교양 과목. 교양 과목 보고, 그래서 문법이라든지, 이게 컴퓨터를 바꿨더니 이게 또 문제네요. 예, 문법, 수사, 논리 같은 기본 교육 과정과, 그 다음에 산수나 기하, 천문, 음악 같은 이런 이제 교과를 배워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교양 과목이야. 그래서 7교과가 왔는데
이 중에 이제 세계 교과를 이제 수료할 경우에는 그 당시 문학사 학위를 수료를 해요. 그래서 초보적인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문학 석사 단계예요. 그래서 문학사를 수료한 후 5년에서 6년까지 수업을 거친 후 수료를 하는데, 요걸 이제 수료하면 전문가정 이수 자격이 받고요. 자유 7교과를 가르친 자격이 수료돼요. 마지막은 박사학위인데요. 이때는 박사학위 같은 경우에 전문 교과를 이제 주로 했는데, 전문 교과 중에 주로 많이 인기가 있는 과목은 법학과 의학이죠. 그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예. 법학과 의학이라는 걸 이제 선택하는 건 돈이 되기 때문이죠. 돈. 그 당시에도 돈 되는 과목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자, 그 중에 있는데, 또 인기는 없지만 제일 존중받고 어려운 과목이 신학이었어요. 그 당시에 중세 시대이기 때문에 신학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았죠. 신중심의 세계관 때문에 그런 건데,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강의 용어는 라틴어죠. 오늘날 영어로 보시면 돼요. 국제어도 라틴어. 자, 강의 방법은 강술과 토의가 있었다. 지금처럼 뭐 교재가 있어갖고 거기에 교재 연구하는 게 아니라 주로 그 당시 책이 귀했기 때문에 교수들이 가르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 적고 토론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학자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게 상당히 길드적 어떤 방식이 도입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요것도 이제 대학이라는 것도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우니베르시타스라고 하잖아요, 대학이요. 예. 그래서 길드의 한 일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이제 길드적 어떤 조직이 있는데,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길드는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예, 처음에는 도제 있다가 이게 도제 있다가 직인, 그 다음에 장인, 이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유 7교과 처음에 문학사 학위 수요 과정까지는 도제 단계예요. 문학 석사 과정은 직인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박사 부분은 뭐냐면 장인 단계야. 이것도 도제, 직인, 장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 한번 이제 서양사 총론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서양사 강좌 부분은 어차피 따로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서양사 강좌의 총론 부분에 그 교사 대학의 자치권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초기 대학은 공동 이익을 지키고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 교수나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조합이다. 자,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는 문과 교수들이 주교의 지배를 벗어나 교육과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인 문학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13세기 초에는 왕이나 주교 또는 시의회가 특허장이죠. 인허장을 정식으로 교회에 내준 것은 다만 기정사실을 추인한 것뿐이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특허장을 통해서. 자, 이런 인허장에 의해서 대학은 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교수는 학생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민 의무를 면제하는 특권. 자, 예를 들어서 병역 면제라는 사법권으로부터 면제 등이 부여됐다. 면제라든지 사법권으로부터의 면제들을 부여되었다. 그러니까 자체로 이제 사법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대학의 자치권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소정의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수여한 학위 증서다. 그러니까 아까 막 이제 학위 증서들이 쭉 나와 있죠. 예. 학위 증서들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자유 7교과를 받을 경우에는 문학사, 그 다음에 문학석사, 박사, 이렇게 이제 받는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잠깐 이제 언급할 부분이 그 로마법하고 교회법이에요. 그 중세 중후기 때 이제 발달됐던 건데, 그 요거는 이제 그 경기도 서브노트에 없기 때문에 좀 잠깐 언급할게요. 예. 로마법하고 교회법은 이제 그 살펴보기 전에 중세 초기 때 법이 뭘 중심이었냐 이걸 볼 필요 있어요. 이거는 게르만법이죠. 게르만법. 예. 그리고 이 로마법은 좀 뒤에 이제 잠깐 없어졌어. 원래 이제 게르만법보다 로마법이 더 훨씬 합리적이고 발달된 법인데, 이게 좀 문화적 퇴행된 형태가 그냥 나타난 거야. 근데 11세기 이후에
사회가 좀 안정화되고 중앙집권화 국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노마법이 부활돼. 그 다음에 교회법도 그 노마법의 영향을 받아 조직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노마법이나 교회법이 정비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법의 대표적인 사람은 앞에 언급한 볼륨 대학의 나왔죠? 대표 일레니우스라는 사람이야. 일레니우스. 그래서 노마법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통합된 전체로 설명했고 이 사람이 노력을 노마법 부활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노마법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주권이라는 개념 있죠. 주권. 이 주권이라는 개념은 노마법에서 처음 나왔는데 이 주권이라는 개념을 다시 부각시켰고 입법권을 가진 공공 권력체부터 국가의 정부의 개념을 유럽 사회에 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교회법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법은 이제 뭐와 관련된 교회재판권과 관련된 연결돼 있죠. 교황이 간장하고 성직자와 교회 재산에 관련된 문제를 취급했고 주로 교회법은 교회 문제와 관련된 것을 취급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세속적인 문제까지 간섭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것들을 교회법에 연결시켜서 이게 신앙하고 관련된 시켜가지고 해석을 해갖고 이제 세속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법을 적용하고 교회 재판을 받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입장을 때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는 헨리 2세 때 이런 갈등, 그래서 그런 세속 간의 그다음 성직자 재판권, 그러니까 교회 재판권과 그 당시 왕실 재판권의 어떤 다툼 이런 걸 또 배경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법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일반 속인들의 어떤 결혼, 지참금, 유언, 계약의 집행, 서약, 빈민규제, 교육, 이단, 그 다음에 이자 등등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규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 교회법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 좀 이름을 외워줄 필요 있어요. 예전에 잠깐 이제 기초에 언급됐던 사람인데, 아이고 이게 자 그라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라티아누스. 그래서 이 그라티아누스는 교회 재판 기준이 되는 종교회의의 결의와 교황의 훈령 등 같은 것을 정리를 했어. 그래갖고 그라티우스 법령직을 만들죠. 그라티우스 법령직.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법의 어떤 바탕이 됐던 거야. 그래서 교회법 의의는 법령직에 규정된 교황의 권한을 나중에 교황이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교황 법정에서는 유럽의 정기독교 세계법정으로서 권위를 가지게 됐다. 교회법정 중에 제일 높은 게 교황이 이용하는 교황법전이고요. 그 교황법전에서 이제 교황의 권한을 시킨 그 법전이 그라티우누스 법전이에요. 그래서 이 그라티우누스 법령직은 좀 외워두세요. 예전에 하면 11년 기출문제에 잠깐 언급됐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경기도 이제 합격자 서브노트를 다시 들어가죠. 자, 스콜라 철학을 볼게요. 이 스콜라 철학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거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토마스 아퀴나스.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 게 아니라 좀 쉽게 나왔지만 하여튼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은 교부 철학, 그러니까 중세 초기 때 교부 철학과 그 당시 아우구스티누스 철학이 있었어요. 초기 때는 그것이 이제 처음에 있었는데 나중에 11세기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면서 이 당시 이제 교부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어떻게 정복하는 과정에서 뭐가 이제 등장했냐면 보편 논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보편 논쟁 과정에서 형성됐던 철학이 스콜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보편 논쟁에 이제 제일 논쟁점이 뭐냐 하면 실제론이 있고 유명론,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걸 이제 가지고 논쟁을 했어. 실제론과 유명론. 그래갖고 이제 교보 철학에서는 자 실제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잠깐만요. 제가 컴퓨터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걸 했더니 잘 넘어가긴 하는데 이게 이제 터치가 잘 되네. 제 사대 담은 그래갖고 다른 데도 잘 넘어가요. 자, 하여튼 실제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개념 실제론이 있고요.
제가 악필이거든요. 근데 좀 잘 지금 쓰고 있죠. 펜을 좀 바꿔서 그래, 컴퓨터 자체들요. 예. 그래서 개념 실제론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온건 실제론 있어요. 온건 실제론. 자, 개념 실제론은 뭐냐? 하면 이거는 플라톤 철학과 관련됐고요. 뒤에 좀 설명했지만, 온건 실제론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관련됐어요.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 유명론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있죠. 그래서 요 본고 실제론과 유명론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그 개념 실제론과 온건 실제론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가지고 이제 뭐냐면 논쟁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제 아벨란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걸 정리를 했죠. 이성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스코투스나 오컴을 통해서 또 스콜라 철학이 해체되는 그 과정을 걷게 돼요. 자, 요걸 이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그러면 개념 실제론, 온건 실제론, 유명론, 이게 뭐냐는 그 개념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심화교재에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요 내용을요. 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심화교재요. 쭉 앞으로 넘어가서 241페이지 펴보세요. 241페이지. 이게 좀 낙서가 되어 있네요. 예, 낙서를 좀 지우고. 금방 지워지네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론과 유명론의 이제 개념부터 파악할 필요 있어요. 일단은 실제론과 유명론은 스콜라 철학 이전부터 있었고, 그리스 철학이 이제 주요 논쟁거리 중에, 인식론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실제론과 유명론을 이제 보기 전에 유럽의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 고대 그리스, 아이고, 이게 왜 그냥. 자, 고대 그리스 철학은 뭘로 이제 하냐면 이 세상을 현상을 움직이는 실제로 보죠. 현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가변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실제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는 형상들 움직이는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실제로는 이 현상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눈에 보이는 움직이지 않는 보편적인 법칙을 강조하는 실제를 강조해. 네, 실제를. 그래가지고 실제를 강조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요구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실제론은. 이게 이제 개념 실제론과 그 다음에 온건 실제론이야. 개념 실제는 뭐냐? 이 실제라는 것이 우리 사물 속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는 거야. 밖에 존재하고 있다. 이게 개념 실제론이야. 온건 실제론은 뭐냐면, 이 실제는 보편적 법칙이라는 것이 우리 개별적인 속에 안에 있다는 거죠. 예, 현상 안에. 이게 온건 실제론이야. 그래서 개념 실제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톤이고요. 그 다음에 온건 실제론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념 실제론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데아론이죠. 여러분들 이데아론 알죠? 플라톤은 이 세계를 현상계하고 이데아로 이렇게 나눴죠. 현상계하고 이데아. 그래서 현상계고 이데아는 이게 실제 의미죠.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현상계야. 눈에 보이는 거는. 그리고 이 현상계 반영물, 현상계 밖에 있는 것들은 이데아라고 하죠. 이데아. 이데아는 현상계는 이데아 반영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인 형상 안에 이데아, 실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데아가 바깥에 있죠. 이게 뭐냐면 개념 실제론이에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거 다르게 설명하죠. 자, 여기 진료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만들기 위한 원료가 되는 거죠. 현상이라는 것은 이것을 만들고 나서 가능태를 얘기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도자기하고 고룡토의 관계를 보면 고룡토는 진료가 되는 거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은 뭐가 되는, 도자기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진료와 현상 속에 실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물 속 안에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요 개별적인 형상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실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온건 실제론.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론도 이렇게 개념 실제론과
그 다음에 온건실제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 실제가 사물 밖에 존재할 때는 개념실제론, 보편적 실제가 사물 안에 존재할 때는 온건실제론. 자, 그러면 신앙과 이성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자, 보편적 실제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데아처럼 이렇게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의 의지를 파악할 때는 밖에 있는 신앙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돼. 신앙을 통해서 신의 의지를 파악할 때는 우리가 이 인간의 어떤 그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죠. 그 인간이 이성은 안에 있으니까 그 밖에 있는 신앙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온건실제로는 거꾸로 이제 뭐냐면 아까 것처럼 신의 의지를 파악할 때 인간의 의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어. 왜? 개별적인 인간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실제는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성과 신앙의 관계에서 볼 때 개념실제는 온건실제는 좀 관계가 다른데 일단은 여기서 상대적으로 볼 때 신앙을 강조를 하고 상대적으로 볼 때 인간의 이성을 강조해요. 네. 그 다음에 초자연과 자연의 관계에서 볼 때 이때 초자연과 자연은 어떤 거냐 우리가 뭐 네이처의 의미의 자연이다 의미 아니라 이때 초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기관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인식, 오감이 있죠. 오감을 통해서 파악하지 못할 때 초자연이라고 자연이라는 것은 이때 자연이라는 것은 네이처의 의미가 아니에요. 네.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 파악할 때 우리가 자연적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개념실제는 밖에 있으니까 초자연적인 것들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온건실제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니까 자연적인 걸 강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유명론이에요. 자, 유명론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사람이 주장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가지 학문적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철학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온건실제론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유명론을 해석할 수 있어. 자, 일단 유명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만 강조해. 개별적인 형상들만. 그런데 이제 그 유명론이 다른 거는 유명론도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가 개념론, 구유명론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신유명론 이렇게 있는데 구유명론을 개념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변성, 개별적인 형상들만 이제 보기하는데 실제로 존재하고 않고 근데 구유명론과 신유명론이 왜 원차이가 있냐? 자, 구유명론은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듯이 연필이란 추상적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연필 그 자체를 봐. 근데 우리가 연필로 파악할 때 이게 연필이라고 인식한 것은 연필이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유사성을 인정해. 유사성. 그래서 우리가 연필하면 어떤 생각? 일단 심이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 몸통이 있고 뒤에 지우개 있으면 우리는 연필이라고 부르죠. 연필.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실제는 인정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유사성을 인정한다. 우리가 남자, 여자 이런 개념들은 인정하죠. 남자, 여자는 눈에 보면 다 확연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신유명론은 그 유사성조차도 부정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건 인식의 어떤 주관적인 유사성을 부정해서 예를 들어서 자 연필이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이것까지는 공통적이야. 근데 개별 연필의 유사성의 인식은 특정 사물을 지칭한 호칭에 불과하고 인간의 어떤 주관적 편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해. 그래서 연필이라고 하지만 연필 외에도 그 연필 안에는 연필마다 특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남자, 여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남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각각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구유명론. 그 다음에 남자, 여자의 개별 떠나서 하나의 특성들을 다 파악하는 것은 신유명론. 그리고 남자, 여자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 뭐냐면 어떤 역사적, 어떤 경제적, 사회적 어떤 구조를 파악하는 건 뭐가 돼? 이건 실제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성과 이제 신앙의 관계를 볼 때는 일단은 이 구유명론은 이제 이성을 우위를 강조하고요. 근데 이제 그 신유명론은 대표적인 오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앙과 이성을 분리를 주장해요. 그리고 신학과 철학을 분리 주장하죠. 신학은 그러니까 이성은 각기 다른 거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게 신앙과 이성, 신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조화를 할 것이냐, 어디에 우위에 있거냐, 우위에 두냐, 이걸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요때 단계에서 이제 말기 때죠. 예. 오콤이나 스코토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죠.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의 의지, 초자연적 세계고, 이거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알 수 없다. 이건 신앙의 문제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인식의 분부는 이성적인 거다. 이거는 이 개별적인 어떤 사물 속에 있는 것을 뭐냐면 분석하고 파악을 해갖고 아는 거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나중에 조화를 주장했던 아퀴나스를 비난을 하고 비판하고 신앙의 문제, 초자연적인 것은 신앙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연구한 신학의 문제고 개별적인 사실들을 뭐냐면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갖고 파악하는 건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그러면서 신앙과 이성을 분리하고 신학과 철학을 분리시켜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 오콤의 한 유명한 말이 오콤의 면도난이라는 게 있어요. 면도난은 이제 이게 비율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면도가, 수염이 많아요, 수염이. 예, 수염을 깎죠. 그러면, 수염을 깎으면 이제 이렇게 깎으면 맨살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나의 어떤 본질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본질이 좀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수염이라는 걸 뭘로 비유하냐면, 그 당시 편견, 사람들이 가지고 편견, 어떤 유사성이나 이런 어떤 잡다한 편견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면도나는 거는 그 편견을 쫙 뭐냐면 깎아내는 거야. 깎아내서 내 산을 볼 수 있듯이 그 개별적인 삶의 진실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편견이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실제 해석 이런 것들 다 없애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그래야지 뭐 그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오콤이나 이런 사람들, 스코투스는 개별적인 사실을 되게 강조해요. 물론 이제 여기도 개별적인 사실 강조하지만 여긴 더 강조해. 그래서 이거 예전에 나왔죠. 그래서 개별적인 여기 밑에 있네요. 사실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실험과 관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서 자연과학을 발달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예전엔 번개를 칠 때는 어떤 실제론이든 구유명론이든 뭐 신의 의지나 이성에 가지고 뭐 조화를 가지고 막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번개를 치면 신의 의지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번개 치는 부분만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번개 치는 원리를 깨닫는 자연과학적 발달과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 실제로는 이제 아까 교부 철학과 관련된 거죠. 다시 돌아서 이 교부 철학과 관련된 거고 플라톤 철학. 그래서 신의 의지는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예속시킨다.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요 대표적인 철학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와 그다음 초창기 스콜라 철학자 알세무스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 철학은 나중에 이 교부 철학, 원식 기독교 철학은 종교 개혁에도 영향을 줘요. 이거 뒤에 설명하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개념 실제론 같은 경우에는 이성의 역할을 그렇게 중요시 안 하고 무조건 신의 의지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신의 의지에 예속돼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없다. 교회는 나가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예정설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종교개혁과 연결돼.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온건 실제론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을 이제 접목시키잖아요. 근데 이 신앙과 이성을 어떻게 접목하면 개념 실제론과 온건 실제론 이성을 접목해갖고 해요. 그래서 개념 실제론에서 신앙을 강조하고요. 온건 실제론 이성을 강조해. 예. 그래서 스콜라 철학을 완성을 시키죠. 예. 근데 이제 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제 알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아벨라논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도 신앙과 이성을 강조를 했어요. 조화를. 근데 이 아벨라논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달리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개념 실제론, 플라톤에서 강조하는 신앙과 이 유명론을 끌고 와갖고 이성을 강조하죠. 근데 이 유명론은 상당히 뭐냐면 이단적 요소가 있어요. 이단적 요소가 있다. 왜 이단적 요소가 있냐면 교회에서 되게 강조하는 게 뭐죠? 삼위일체설이죠. 삼위일체. 그 다음에 칠성사 중에 이제 하체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하는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삼위일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개별적인 세계가 결국 하나가 되냐? 그래서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3이 되는 게 아니라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유명론의 입장에 볼 땐 이거는 답이 안 나온 거죠. 왜냐면 개별적인 사실 합은 그 개별적인 합의 그 이상이 아니라 뭐죠? 그 자체죠. 그러니까 3이 되는 거야. 3. 근데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가 1이다. 그래서 1 플러스 1 플러스가 기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유명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일체를 부정하게 되고, 하체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빵하고 포도주가 있는데 이게 살이나 나중에 피가 될 것이다. 자, 이거 화학적 변화잖아. 어떤 개체가 뭐냐면 어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다른 성질을 변화내는 거죠. 이런 거는 실제론에서는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개별적인 사실들 강조하는 뭐 구유명론이든 신유명론이든 에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벨라노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뭐냐면 유명론을 뭘로 개념 실제론과 접목시키면서 이단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아벨라노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벨라노의 그는 유명론 대신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온건실천 비슷한 개념 온건실천을 끌어다가 이성과 신앙을 조화를 강요하죠. 그래서 그 당시 바깥에 있는 신의 의지는 신앙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신의 의지는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야. 특히 이제 또 아벨론에 또 영향을 받은 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방법론 측면에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아벨론가 처음 그때 제시한 방법이 번주법적 방법이죠. 그래서 번주법적 방법 정반 합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처음 제시했던 것인데 이걸 이제 더 발전시켜. 그래서 종전에 있었던 의견들 다 뭐냐면 배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의견을 다 인정을 하고 서로 접목시켜가지고 새로운 합을 이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었고 여기 이게 실제론이냐면 실제론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반대되는 의견 유명론 인정하죠. 그리고 합을 통해서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이론을 끌어내는 방법이야. 예. 이 아벨론의 변증법적 방법은 토마스 아퀴나스에도 이제 영향을 줘요. 예. 요 관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아벨라노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서로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그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와 아벨론에 또 영향을 줬던 사람이 있어요. 중동학자죠. 이분 시나라는 사람이 있어. 이분 세나라고 또 하는데 아이고. 예. 자, 그래서 이분 시나라는 사람인데 그 이분 신화에도 이제 이 사람이 유명론하고 그 실제로 서로 연결시켜서 이 사람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벨라노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미흡하지만 유명론, 실제론, 이 개념 실제론, 원본 실제론, 구유명론, 신유명론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했고요. 그럼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이제 들어가서 보면 자, 아까 이제 실제론과 유명론의 논쟁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으로 조화를 이루고 했던 사람이 이 아벨라노야. 아벨라노. 그래서 보편과 실제를 서로 분리시키지 않고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보편적인 것은 실제하지만 그것이 내재된 건 개별적인 것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것과 별개 파악된 보편적 개념은 인간 지성의 추상의 산물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개념 실제론 개념을 들어왔고 내재됐기 때문에 유명론 개념을 도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이제 썼던 그 자기 이론을 정리했던 것이 긍정과 부정이에요. 자, 이 긍정과 부정은 좀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고 이 긍정과 부정에서 제시된 방법이 뭐냐면 그 번쩍번쩍 방법이죠. 그래서 긍정과 부정에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거리를 망라적으로 제시하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찬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정거를 제시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변증법적 방법을 했고 이게 이제 신학 연구에 널리 채택이 됐고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죠. 뒤에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볼게요. 네, 토마스 아퀴나스 보면 이제 앞에 보편 논쟁 부분이 가와 나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따로 분리되어 있네요. 일단은 이제 초기 때는 신앙 우위를 이제
강조를 하는 분위기였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예, 신앙 우위를 강조하는 분이었고, 대표적인 사람이 안셀모 루스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신앙을 위해서 지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래서 이 말은 뭐겠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겠어요? 그냥 삼위일체 그 자체를 믿는 거야.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신학대학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지원한 적이 있어요. 예, 놀라실 건데 저도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이제 약간 이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하고 좀 다른 식으로 믿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 갔는데 그 교수분이 그러시더라고. 삼위일체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삼위일체를 한번 논리적으로 좀 대학에 들어가서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화를 내면서 이게 연구 대상이냐 하는 거야. 그러면 뭐겠어요? 그냥 이건 연구 대상이 아니죠. 이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의 밖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야지. 무슨 삼위일체 거기 토시를 달고 주석을 달고 그래요?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신앙을 위해서 지성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야. 이 신의 의지를 우리 이성의 통해서 알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믿는 거야. 이거는 뭘까요? 그 실제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신의 의지는 밖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없다는 거죠. 야, 이거는 철저하게 교부 철학에 영향을 받는 개념 실제론. 그런데 이제 나중에 13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면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앞에 아벨라노의 견해를 또 받아들여가지고 스콜라 철학을 대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뭐 이교도에 대한 신학이라는 게 별 중요한 측은 아니고 신학대전을 했죠. 이 신학대전은 꼭 외워두셔야죠. 시험 문제에 좀 나왔고 그랬는데 요번에 또 토마스 아퀴나스 나왔죠. 자, 신학대전은 아벨라노의 변주법적 방법을 정형적으로 사용해서 했고 방법론을 증명해서 철학 외에 다른 교리가 필요한가 해서 이성과 신앙의 문제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어떻게 추구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와 뭘 추구했다고 했죠? 네, 두 가지 방법을 추구했죠. 개념 실제론, 그 다음에 온건 실제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실체는 신앙을 통해서 초자연적 실체는 파악을 하는 거고 안에 있는 자연적 실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는 건 인간의 의지,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초자연 자연, 그 다음에 이성과 신앙이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보조적이다,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이성의 진리와 신앙의 진리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으나 아벨로스 학파와 달리 두 종류의 진리는 결국 상반되지 않다고 확신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의 진리 외에 초자연적 진리가 있는데 이거는 신의 은총, 신앙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초자연적 진리는 인간의 인식 밖에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계시됨으로써 인간이 이를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초자연적 진리는 자연계 지식과 보충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보완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연계 지식 같은 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이성을 통해서 동시에 신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그 외에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나 정치학을 가지고 또 이걸 접목시키려고 했어. 예. 근데 다하고 나가 그 내용인데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서기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말기 때 들어가면 신앙과 이성의 분리가 이제 하죠. 신앙은 예전에 이성을 어떻게든 조화를 이루고 있죠. 유명론의 명문이나. 그런데 이제 새롭게 등장한 신유명론에서는 신앙과 이성의 분리 지향을 해. 그래서 초자연적 세계는 신의 의지의 세계는 이거는 어디에서 배워야 돼? 이건 신학에서 배우는 부분이고 이성적 세계, 그러니까 자연적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개별적인 사실들은 이거는 철학적인 문제들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철학이 신학에 뭐 종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데 이때 그 신학의 문제와 철학의 문제를 분리시켰죠. 이성과 신학을 분리시켰어. 그래서 스코투스와 오컴이 대표적인 유명론자고요. 요때 유명론은 예전에 구유명론과 달리 요거는 신유명론이라고 해요. 예. 요때 이제 스코투스 오컴인데 그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면도질해야지만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개별적인 사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오콤의 뭐죠? 예, 유명한
면도는 아니죠. 이 표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서강제 나와요. 나중에 서강제 강도 갈 때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을 강조하고 신학을 이성에 분리시키면서 그 당시 신학을 철학으로 이렇게 분리시켰죠. 그리고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개별적인 어떤 사실에 대한 자연과학적 방법, 실험과학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됐는데 대표적인 그 사람이 이제 그로세테스와 베이컨이죠. 로즈 베이컨. 예. 그 뒤에 또 베이컨이 있어. 자, 하여튼 실험과학을 철저히 이용해서 활용할 걸 주장을 했다. 자연과학 형성을 통해서 그 자연성 연구에 실험을 존중하고 실험과학을 통해 철저히 사용할 걸 주장했다. 예, 이렇게 하고 이것이 나중에 근대 과학의 어떤 바탕이 되죠. 이런 것들과 연결시키면 돼요. 밑에 노마법, 부활과 교회법이 있네요. 예, 이거 각자 보시고 아까 좀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을 볼게요. 문학. 자, 중세시대 때는 라틴어와 속어라는 이중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라틴어는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아니, 고대 이탈리아,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에서 사용했던 언어죠. 근데 중세시대 때서 이제 사어가 돼. 그러니까 일상어로 사용했던 건 아니고, 일상어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지식인들이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어가 되는 거죠. 자, 하여튼, 라틴어는 그 당시에 지금의 영어와 비슷했어요. 네. 속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지역에 사용했던 지역 언어야. 우리가 이제 프랑스어, 독일어, 그냥 뭐 이탈리아어, 영어 이렇게 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뭐 표준말이 아직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가 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라도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방언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문학도 두 가지 형태가 있겠죠. 라틴어 문학과 소고 문학 이렇게 두 가지인데 라틴어 문학은 솔직히 뭐 의미가 없어요. 소고 문학이 중요한데 토속어로서는 그래서 뭐 영웅 서사시라든지 기사 문학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기사 문화 중에 이제 성숙한 봉건사의 기사도와 사랑을 취급하는 것들인데 자 무은신도 있어요. 무은신하는 기사도의 욕망과 주군에 대한 충성을 주제로 삼은 것들인데 로랑의 노래,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 트리스탈 이존다인데 이 로랑의 노래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이거는 샤르 마누 데제의 스페인 원정을 다룬 거죠. 근데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왜곡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12세기 때 십자군 운동 때 만들어진 거야. 뒤에 앞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을 좀 왜곡해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리스타가 이졸다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뭘 왜 기억을 하냐면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잠깐 오다 보고 나왔어요. 예, 요거는 켈튼족 있죠. 영국의 그 살았던 켈튼족의 일종 영가예요. 비극적인 어떤 사랑의 노래야. 트위스터 이존다 근데 이거는 무은시가 아니에요. 이거 무은시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아니고요. 찾아보시면 알아요. 영가예요, 영가.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좀 같이 기억하고 작가 이제 문학 부분을 좀 약간 보충 설명할게요. 아이고, 좀 뒤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 표시냐면 252페이지 좀 볼게요. 자, 중세 문학을 이제 보면 이제 기사 문학가 이제 있는데 아까 이제 니베룽구의 노래와 로랑의 노래, 아소왕의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니베룽구의 노래와 로랑의 노래는 아까 설명했고요. 아소왕의 이야기 좀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니베룽구의 노래는 독일에서 이제 있는 내용인데 주에 이제 보시면 745번에 있는데 이거 각자 읽어보시고 이게 나중에 그 19세기 음악가였던 바그너의 음악 작품인 악극 작품 니베룽구의 반지로 이제 재생이 돼요. 오페라로. 근데 이걸 이제 누가 좋아했냐면 시틀러가 좋아했어. 시틀러가. 그래서 시틀러가 비인이나 그게 백수생활을 할 때 그걸 많이 봤다고 해요. 특히 바그너에 열광을 해갖고 니베룽구의 반지를 보면서 독일 민족의 우수성, 아리아 민족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떤 독일 국수주의, 시틀러의 어떤 나치즘 또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은유시인인데, 이 은유시인들은 이제 뭐냐면, 떠돌아다니면서, 기사들 부인이나 여자들 꼬시는 그런 시인 단체들을 얘기해요. 좀 많이 좀 그런데, 자, 트로방두스와 미네징거,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트로방두스와 미네징거, 요번에 예전에 12세기 때 은유시인으로서 유명하죠? 요게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독일의 음유 시인 집단을 미네진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프랑스는 투르바르무스라고 얘기해요. 발음이 좀 서투른데, 그 다음에 아까 무은시라고 얘기했던 건 무은시가 아니고, 아까 트리스타 이존다는 그 켈튼족의 문화의 어떤 영가, 그 비극적인 사랑 얘기예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4세기 때 뭐 소고 문화로 단테 신곡이라든지 초소의 캔터페리 이야기해갖고 이제 그 당시에 지역 언어, 영어로 쓰는 그런 것도 있죠. 그 단테 신곡 이탈리아 토스카나어를 쓰던. 근데 이거는 르네상스와 관련돼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 소설은 뭐 그렇게 볼 건 없어요. 예, 대개 보면 연대기, 단순한 이제 시간에 나열돼 쓰고, 그 당시 역사 소설은 문학과 관련돼서 서술됐기 때문에 독립된 역사 소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학적 서사와 역사 소설이 거의 동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분리된 것은 나중에 19세기 때 랑케 시대 때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테이스탈과 이졸다 요 연가 부분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 잠깐 언급됐기 때문에 요걸 이제 브레팅커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잠깐 놓친 게 있는데 하다가 경제사상 부분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서강자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경제사상 부분을 넘어갈게요. 자, 경제사상은 근데 이게 요번에 1사 문제에 나왔어요. 1사도 이제 아키나스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아키나스. 우리도 아키나스 나왔잖아요. 그래서 1사도 동일한 아키나스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다룰 것은 뭐냐면 공정가격 이론하고 특히 이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서계도 있고 서강자 내용도 있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보면 그 보통 이제 상공의 발달이나 이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의 입장은 되게 부정적이었어. 그래서 교회의 입장은 이건 시간을 하나님이 만든 시간을 훔치는 행위다. 이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되게 제약시했어요. 그렇지만 점점 이제 상공이 발달되고 하니까 상황이 일반화되자 이제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처음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가격이 공정가격 이론이에요. 요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서강자나 서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공정가격의 산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품의 유용성, 물량의 다소, 생산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아퀴나스는 공개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로 가격된 결정된 가격이다. 이게 공정가격이야. 그래서 상품을 주고받을 때 공개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격? 이게 공정가격이다. 근데 공개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는 별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공정가격 이론을 제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서강제에 나와요. 이자에 대한 개념을 좀 볼게요. 이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창기 때 제약시했죠. 하나님이 만든 시간을 뭐냐면 그 도둑질을 하는 행위다. 이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되게 제약시했는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제 교회 태도가 완화되기 시작해.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대금업자는 대부의 수반된 위험 부담을 보상받는 권리로서 이자를 받는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자를 받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돈을 원금을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누리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죠. 근데 남한테 빌려주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이자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빌려줌으로써 리스크가 있잖아요. 리스크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를 받는 거야.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이 사람이 도망치거나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 이혼 부담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주는 건 그 사람이 그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대가를 주기 때문에 받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이론인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 대금업자는 대부에 수반되는 위험 부담 리스크를 떠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치로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고 다만 이제 고리대금업은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적당한 이자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초창기 때는 13세기 이전까지는 주로 이 고리대금업자, 대부업자들 유대인들이 있어.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왜냐면 초기 때 유대인들은 재산을 가질 수 없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가질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소유가 안 되니까 돈 놀이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이제 빌려주고 이득을 챙기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13세기 이후부터는 이거 왜 계속
예, 13세기 이후에는 이탈리아 상인도 이게 그 역할을 해요. 이탈리아 상인이나 뭐 영국 상인 등등, 예, 그런 등등 해가지고 기독교 금융업자들이 출연되면서 유대인들 추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 주로 이제 높으신 어른들, 좀 위험도가 적은 귀족이나 왕 이런 사람들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서민들에게 빌려줘요. 서민들 가서. 예. 그래서 일종의 사채업을 하죠. 근데 서민들이 이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금리 빌려주는 거야. 자기 위험하니까 그만큼 리스크 부담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 입장부터 유대인들을 인식하면 고리 대금업자라고 딱 찍혀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반유대주의의 어떤 배경의 한 요소가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좀 보면 경제 부분을 이제 또 하나 게 뭐냐면 이제 건축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건축 중세시대 때 건축 양식 예전에 고딩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볼게요.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에 건축이 있는데 뭐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든지 고딩 양식 있는데 좀 내용이 약간 부실해가지고 네, 심화 규제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중세시대 건축의 그 특징은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 왜 그러냐면 어디에 다 종속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중세시대 건축이나 그다음 미술이나 조각이나 다 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신의 영감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만든 사람이 인간이 누군지 몰라요. 예. 근데 나중에 르네상스 되면서 인간 중심적인 어떤 세계관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축물은 누가 만들었다, 어떤 조각은 누가 만들었다, 그런 것이 나오죠. 근데 그 당시에 중세시대 건축이나 조각이나 미술이나 이건 누가 정확히 만들고 누가 그렸는지 잘 모른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일단은 해와 조각은 독자적 세계를 갖지 못하고 교회 건축의 부속물을 전락을 하고요. 그래서 신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초창기 양식은 이제 바실리카 양식 있죠. 4세기, 8세기 때 노마 후기부터 해서 중세 초기 때 그 양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중세 시대 때 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과 뒤에 12세기 때 나온 고딩 양식이에요. 그러면 로마네스크 양식 볼게요. 자, 이 초창기 때 9세기, 11세기 때 중세 그 로마네스크 양식을 보면요. 중세 초기의 문화와 노마 문화의 홍합물로 노마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양식 자체가.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뒤에 더워서 양식의 특징을 보면요. 아이고. 장방향의 바실카부터 라틴 십자군에 전환을 해서 두꺼운 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문도 클 수 없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무겁고 내부가 어두워요. 그래서 노마의 대표적인 게 열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기둥 입구를 만들 때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죠. 그리고 중간에 벽을 두텁게 만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벽이 되게 두껍기 때문에 여기 뭐 창문을 낼 수도 없어. 잘 창문을 내도 조그맣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상당히 무겁고 내부가 어둠컴컴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건물 노마르크 양식 보면 창문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뭐냐면 벽이 되게 두껍기 때문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어둠컴컴한 거 어떤 모양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또 뭐냐면 또 성교에 상당히 중요한 효과를 주죠. 왜냐면 이제 딱 들어가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기독교 입장을 볼 포기에 좀 좋은 방식이니까 수용했어. 그 다음에 이제 내부의 열주나 교차 공룡, 창문의 상부 등 아치 등을 연결하는데 제가 뭐 굳이 이제 건축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교차 공룡이 뭐고 원통형 구룡이 뭐냐. 이렇게 아치형 구정 중에 4개의 교차, 지붕에 들어가서 입구에 들어가서 통과할 때 이런 식으로 뭐냐면 건물을 만들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거 입구 같은데 이렇게 있고 이건 통로 같아요. 통로를 이걸 여러 개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통로를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벽 두께가 상당히 두껍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냐면 창문을 내기 힘들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중세시대 때 최고로 이제 발달된 건물이 고딩 양식이에요. 고딩 양식.
이 고딕 양식이란 건 르네상스 시대 때 붙여진 거야. 고트족의 양식이다. 그래서 그 르네상스 시대 때 미술가들이 중세 시대 미술을 멸시하면서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상당히 잘 만들었어. 예, 그래서 중세 독자적인 건축 양식이다.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바실리카 양식이나 누마레스크 양식은 로마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독립적으로 이제 했어. 그래서 중세 특유의 양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경은 봉건 사회가 안정화됐고요. 상파화폐 경제가 발달됐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지배세력으로서 세계 지배가 확립됐고, 도시의 발달과 시민층의 경제력의 자부심. 그래서 이런 그 교회를 만들려면 상당히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특히 고딕 양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최첨단 건축물이거든요. 돈이 많이 필요해. 그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부르주아 계층들이야. 그래서 부르주아 계층들이 돈을 모으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도시에 큰 건축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성당을 통해서 신의 어떤 영광을 표현하는데 돈을 썼죠. 먼저. 그 양식의 특징은 고딕 양식 하면 이제 명동성당 보면 천탑 양식으로 되게 유명하죠. 이렇게 뽀쭉뽀쭉하죠. 이 천탑의 의미가 뭘까요? 예, 신앙심의 신의 의지에 가까이 했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색채 유의차, 이걸 스테인드 글래스라고 하는데, 요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그 당시 그 이유가 있어요. 기술 부족 때문에.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 건물에 보면 큰 유리 있죠. 판유리. 이게 판유리를 못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예. 그리고 유리를 조그맣게 만들었어.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유리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어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딕 양식 같은 경우에는 벽이 얇기 때문에, 상당히 얇기 때문에 큰 창문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창문을 붙일 수 있는 큰 판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그 유리들을 서로 이어가지고 큰 유리를 만들어야 돼. 이어 붙여가지고. 근데 이어 붙일 때 그냥 아무렇게 이어 붙이면 멋대가리 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색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참 그림을 이제 집어넣으면서 서로 이어 붙였어요. 우리가 이게 이게 저는 이렇게 이어 붙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뭘로 이제 그려놨냐면 예수님의 활동 상황이라든지 그다음 성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려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창문이 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 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 그러면 요 바닥에 그림이 나와. 네, 그림이 쫙 해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활동상이나 성자 활동상을 알 수 있죠.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책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왜 라틴어로 적혀 있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영광 이런 것들 활동 내용을 이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성당 내부가 이제 창문이 많다 보니까 되게 경건하고 밝은 분위기, 어두컴컴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대표적인 성당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프랑스의 노트람드 성당, 생드니 성당, 샤르트 성당, 랭스, 아미앙, 영국 웨스트민스턴의 솔즈베이 성당 뭐 등등 있는데 되게 12세기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시기도 알아주셔야겠죠. 그래도 미네진 거, 그 당시 은유 시인들이 등장할 때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배경은 도시경제 발달, 부르주의 성장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대표적인 성당들 보죠. 사르트 대성당 있고 랭스 대성당 있죠. 여기 보면 이거 그냥 그 빛이 막 들어오니까 상당히 밝죠. 그 다음에 스테인드 글래스 이제 여기 있고 노트라드 성당도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명동 성당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 고딕 양식이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천탑의 의미, 수직으로 올라간 지붕의 의미는 신의 세계를 지향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중세 건축 양식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바실리카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이렇게 특징들 좀 파악을 해주시고 대표적인 성당의 명칭도 한 두세 개 정도는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났고 원래 이 강의 두 번째 강의인데요, 지금 4강의 두 번째 강의인데 이게 원래 예전에 한번 저 토요일날 찍었어요. 근데 버벅돼가지고 컴퓨터를 바꾸고 나서 다시 찍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여기 서양사 강좌 내용이 좀 빠졌거든요. 서양사 강좌 내용이 빠진 건데 요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별도로 이번 주부터 서양사 강좌 부분을 별도로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때 그 강의 내용을 같이 이제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그 강의, 그러니까 다음 파일 부분은 제가 토요일 날 찍은 거예요. 토요일 날 찍고 쭉 할 거예요. 여기 있고 하니까 이 두 번째 그 강의 파일은 지금 제가 이제 지금 목요일 날 지금 금요일 날 새벽이거든요. 예, 금요일 새벽에 찍어갖고 지금 올리는 거니까 좀 약간 시간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